오늘 주제는 이제 올해 돌아가신 지 100주기가 되는,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이분에 대한 강연회와 학술회의 또 여러 기념사업이 진행이 되었기에 신규식 선생을 이번에 주제로 삼아 봅니다. 이 신규식 선생의 호를 보면 한자가 조금 어렵지요. 이 예라고 하는 예라는 것이 헐겨본다, 흘겨본다. 이 경상도 사람 말은 다른가 좀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다만, 흘겨본다. 눈이 반듯하지 못하고 옆으로 초점이 맞지 않고 흘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흘겨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다 안경을 끼고 있고, 또 왼쪽 사진에도 보면 눈이 초점이 잘 안 맞춰져 있지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사실은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을까?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이분이 왜 눈이 돌아갔는지, 처음부터 돌아간 건 아니니까 그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 이 신규식이라는 한 분을 설명하기보다는 신규식이라는 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해서 먼저 이런 장면을, 첫 장을 제시해 봅니다. 혁명의 길. 제가 청주에 가서 이분 100주기 기념 학술 회의를 할 때 제 논문 발표의 주제를 이분이 혁명의 길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첫 번째, 식민지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혁명이다. 그러니까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민지로 무너질 때는 무너지지 않도록, 식민지가 되었을 때는 식민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혁명의 길이다. 그런 과정에서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당연히 외세 침략에 대하여 받아쳐야 되죠. 두 번째, 그렇게 독립국가를 만들었을 때 반드시 근대 민족국가를 만든다. 다시 말해서 독립을 하되 중세 왕조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즉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는 국가를 만든다. 근대 민족국가, 다시 말해서 유럽 사회, 왕조 사회에서 시민사회로 국민이 참정권을 달라고 일으킨 혁명을 우리는 시민혁명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시민사회, 그를 시민사회를 근대화하고, 또는 그런 국가를 근대국가라고 부른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반봉건 사회요, 시민혁명이요, 또 그것이 계급혁명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게 혁명의 길입니다. 중국에서는 역사의 거대한 판을 뒤집기가 이루어지는데, 중국의 신의 혁명, 순원이 일으킨 신의 혁명은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중국의 한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멸만흥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멸만흥안을 통해서 근대 민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순원의 꿈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면서 전통적인 쇼군의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제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천황제 중앙 집중에는 성공하려는지 모르지만 다시 시민사회로 가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잠시 민주제를 향해 나아가지만 오히려 군벌 체제로 가서 완성된 시민사회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군국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한국은 세도 정치를 극복해가지고 정권이 특정 소수 집단에 의한 장기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세도 정치를 극복해 나가려고 했지만, 그래서 민권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왕권을 강화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이 독립협회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외세 침탈의 이 힘이 이 독립협회의 활동과 공화주의를 향한 발전의 속도가 외세 침탈보다 빠르지 못하면서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역사판 뒤집기를 보면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 일본이고, 우리는 완성도가 제일 낮아요. 그렇게 근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은 근대민족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형태, 틀, 내용을 어느 정도 갖추어 가고 있다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일본은 천황제로 가는 바람에 완전한 시민국가로 근대국가로 나아가는데 한계를 보였고, 우리는 그렇게 갑시다 하고 출발하다가 일본에게 엎어져 버립니다. 이건 미완의 혁명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식은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우리들의 독립운동사는 전에도 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3.1운동 이전에 25년, 3.1운동 이후에 25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신규식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시기는 요때부터 순국할 때까지 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계몽운동으로, 그 다음에 나라 밖 망명을 해서 상하이에 교도부를 개척하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든 사람, 거기에서 동제사라는 조직과 신한혁명당, 그리고 대종교, 대동단결선은 우리 이청 전시 입구에 있는 이 대동단결선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활동하던 과정, 요 크게 독립운동이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이분이 이때 순국하지 않았으면 훨씬 뒤까지 활동을 했겠죠. 우리가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임시정부 시기는 여기고, 이분이 상하이에 교두보를 만들고 임시정부의 기틀을 닦던 시기, 요게 신규식 선생과 임시정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 50년 독립운동 표를 다시 돌이켜보면 이 전기에는 보수 쪽에서 의병전쟁 순절이 있었다. 이건 제가 시간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의병을 일으켰고, 유림들이 또 나라 이러면 순절도 하고요. 반대로 진보 쪽에서는 계몽운동, 공화주의,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가 등을 돌리고 나갔다. 그러다가 통합을 할 때가 이쪽에서의 무장투쟁과 이쪽에서의 공화주의가 합쳐지면서 1915년에 광복회라는 걸로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이 민족 종교의 길이 대종교로 가게 되는데, 철저하게 민족 종교로서, 다시 말해서 일본의 통치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그랬죠. 민족 말살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과 글을 탄압하는 것, 그 다음에 종교,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조신앙을 미신으로 몰아서 타파시키는 것, 셋째는 우리의 역사를 조작하는 것. 그것을 이제 되받아치는 것이 어언, 말과 글, 어문민족주의 또는 어원민족주의, 어문민족주의, 그 다음에 종교민족주의, 역사민족주의, 그렇게 세 가지의 길이 있죠.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보수 진보의 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통합을 이루는 것이 국내에서 1926년에 60만세 운동, 나라 밖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 그 다음 국내의 신간의 운동 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통합의 길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신규식 선생은 바로 이 계몽운동과 대종교 그리고 후기의 민족주의 계열을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전기 보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우리 교과서에 등장했던 사람들을 얼핏 보면 대개 1820년대생에서 여기 글자 틀렸네. 1850년대생들입니다. 1850년대생 출생까지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분들이 주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전기 때 계몽운동으로 전환해 나간 사람들, 여기도 있었지만 1위로 확 변한 사람들, 그러면
이상용, 박은식, 50년대생들이죠. 그리고 60년대생들, 그리고 70년대생들, 80년대생, 되게 나이가 잡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할 때 같은 1850년대생인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의병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확 바꾸어서 혁명적으로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로.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등장하는 신규식 선생은 80년대생, 80년, 신채호, 그리고 박상진, 여운형, 신대구, 여기 나오는 신규식, 신대구, 신채호는 조금 뒤에 다시 등장합니다. 조소왕까지.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판보이쩌우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중국의 양치차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거대한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후기 진보, 즉 사회주의가 들어왔을 때 이 사회주의의 길을 간 사람들은 대개 90년대생 이후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딱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90년대생. 그리고 1900년대 들어왔어. 그건 동아시아에도 마찬가지다. 예, 동아시아에도 다 이 90년대생들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첫 세대다. 그 다음에 중후기에 의열투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대개 1900년생들이 있다.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독립운동의 길이 달라요. 예컨대 이승만이나 김구 같은 이런 분들은 1875년생, 1876년생이거든요. 이분들은 절대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이로 봐서. 근데 1890년대생 하면 사회주의가 이 땅에 딱 들어올 때 20대 청년이어서 쉽게 받아들이는 세대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이 차이가 많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여기에 기념관의 직원들의 대부분이 75%가 내가 보니까 여성이고 그 중에 75%가 주로 30대이니까 굉장히 젊어서 이렇게 나하고는 한 세대 반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자꾸 생각을 내 위주로 생각하니까 직원들을 이해 못할 때도 있죠. 그건 서로가 이제 마찬가지인데 독립운동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규식이라는 분은 80년대생이다. 자, 지금까지 쭉 서론으로 길게 이야기해 왔어요. 자, 동아시아에서 독립운동 펼친 분이 1880년대생이다. 그러면 처음 이야기할 때 의병이기보다는 계몽운동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했죠? 금방 이제 판이 잡히죠. 이 정도 알면 이제 거의 길거리에 돗자리 펴고 이제 정 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중에 독립운동 하신 분이 있는데요. 하면 그분이 몇 년대생인데요? 1850년대. 그러면 의병이 했겠군요. 딱 이렇게 이제 벌써 이제 정친다, 이죠. 돗자리 펴도 돼요. 그 정도면. 자, 그리고 이분이 어디서 활동했냐에 따라서 성향이 또 달라진단 말이죠. 자, 이분이 그랬는데, 그러면 독립운동의 2세대다. 의병보다는 사실은 의병할 때는 나이가 한 10살 전이나 15살이었을 테니까 의병에 갔다 하더라도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두드러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신도섭 1878년생 당연히 의병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분은 의병 기질을 갖고 있지만 대한제국의 장교로 육성된 인물이에요. 장교로 육성되었다 하면은 딱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군대가 언제 해산되지? 직업을 언제 잃을까? 당연히 1907년 8월 1일 날 군대 해산이 됩니다. 그럼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길을 갔을까? 계몽운동의 길을 갑니다.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죠? 연대생에서 신채호 이런 분들이 다 계몽운동의 길을 가더라. 실업구국운동을 하더라. 이게 뭔가? 계몽운동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새로운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을 가르쳐서 인재를 기르자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족 자본을 육성해서 일본의 경제 침탈에 이겨내보자고 하는 세력들. 또 하나는 민족 종교를 지켜서 민족 종교를 중심으로 국가가 망하더라도 민족을 살려서 그 민족이 살면 국가를 되살릴 수 있겠다 하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혁명지향 그런
그 속에서 망명을 해서 신의 혁명에 참가하고 공화주의를 추구해 나간 것이 이분의 전반기의 큰 틀이고, 또 하나는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가 고령신시 중에서, 이게 지금 청주에 큰 지도를 보면요, 이 청주 시내가 있고, 청주 시내에서 남동쪽이지만 조금 남쪽으로 더 치우친 이 상당구 가덕면 인찰이라고 하는데, 이 상당구라고 하는 구명은 상당산 때문입니다. 상단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산이 이쪽에 있는데, 이분은 고령신시, 이 지역에 고령신시가 많아요. 집성촌인데, 근데 산동신시라고 그래요. 고령신시인데 왜 산동신시라고 하느냐? 고령신시 중에서도 상당산 동쪽에 있는 신시들이라고 해서 산동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동신시 3대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신규식, 신채호, 신배구다. 이제 오늘 산동신시 이야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논문 제목으로 산동신시를 치면 산동신시 문중에 독립운동이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연구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산동신시 3제 천재. 여기에 이분 집터 132번지는 여기입니다. 이 일대가 크게 봐서 132번지고 여기가 이분의 생가가 됩니다. 멀리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걸 얼핏 한번 보면요, 신용우 선생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부인이 조정환 여사이고요, 동생이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중국의 의학교를 나와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신근식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 부인이 오건의 여사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세 분이 독립유공자이지요. 그 신근식 선생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신명호라고 해서 민피로를 사위로, 민피로 선생은 신기식 선생의 비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임시정부를 같이 쭉 이동한 이 민시의 핵심 인물입니다. 민피로 선생은 민피로 선생 혼자만이 아니라 민재호, 무슨 해서 또 여기 상해 망명에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한 집안의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또 후손들이, 이 민씨 집안의 후손들이 민영주, 광복군, 그러니까 김준엽 총장의 부인이죠. 그리고 민영수, 그리고 우리 기념관 건립위원을 했던 민영백,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출신이고요. 이렇게 보면 집안에 신영호라는 분이 있죠. 양자, 신준호라는 분이 있죠. 그리고 이 신건식 후예로서 신우호와 신순호라는 분은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이분 모시고 중국의 광복군의 현장을 같이 제가 모시고 갔다 왔던 기억이 있어요. 지보경 여사하고 신순호 여사. 이 신순호 여사는 또 박영준은 또 광복군 구대장을 했거든요. 이 박영준 선생의 아버지는 박찬익, 나중에 주화 대표부, 그러니까 중국 대표를 했던, 주화 대표부 단장을 했던 분이죠. 전체로 보면 독립운동으로 엮어져 있는 데다가 여기에 민씨 집안, 여기 또 박씨 집안으로 가면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납니다. 이게 완전히 그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 표를 못 넣는 게 X축, Y축, Z축까지 해야만, 3차원 지도를 그려야만 이게 다 담을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장교로 양성됩니다.
이 사진만 봐도 이미 오른쪽 눈이 돌아가 있는 걸 알겠죠? 흘겨본다고. 이때가 왜? 외교권을 빼앗기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의병전쟁을 어릴 때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관립 한어학교를 다녀서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육군무관학교를 나온 뒤에 초급 장교로 양성됩니다. 이것이 이분의 이력서입니다. 초급 장교가 되었지만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자 자결을 시도합니다. 외교권을 잃었다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순국 승열의 날을 지냈잖아요. 순국 승열의 날을 1939년 11월 21일 날 정할 때, 임시의정원에서 정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외교권을 빼앗겼던 그때 가장 많은 순절자들이 나왔다. 그럴 때 이분도 음독 자결을 시도했는데 가족들이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서 목숨을 살렸으나 그 독성 때문에 한쪽 눈을 잃게 되는, 이 눈이 돌아가서 이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를 예관이라고 지었다. 흘겨볼 예자에 볼관자를 썼다. 그리고서 아까 이야기했던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면 이분도 직장을 잃게 되죠. 그럴 때부터 이분은 학교를 만든다거나 또 이 학교를 만들다거나 실업구국운동으로 대한협회의 실업부원이 되고 황성 광업주식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 공업계라고 하는 잡지, 요즘 표현하면은 최첨단 AI 잡지, 학회지, 그렇게 되겠죠. 신소재 학회지, 이런 셈이죠. 최첨단, 이게 이때까지 산업공상 해가지고 천시해왔던, 그런데 거기에서 공업계라고 하는 잡지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장 겸 편집인 신규식 이렇게 나오죠. 이 장교에서 이 책을 편찬했는데 우리 자료실에 이 책 들어와 있습니다. 양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무슨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자료실에 다 키우는 양계책이 왜 들어왔냐,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왜 샀느냐, 딴 게 아니라 바로 신규식 선생이 이때 계몽운동 차원에서 펴낸 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딱 망하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 되살릴 수 있겠느냐 하고 방향을 찾았죠. 그때 이제 안동의 신규식이나 이상용이나 김동삼 같은 분은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되죠.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느냐 방향을. 그런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1907년에 신민회를 만들었다가 1909년이 되면 그 신민회 그룹들이 나라 밖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해야 되겠다 하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규식 선생은 나라가 망한 뒤에 내가 나라 찾을 수 있는 방법, 모델,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모델을 어디서 찾을까 해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군 시절 친했던 조성환 선생을 베이징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중국이 난리굿이다. 뭐 때문에? 순원이 신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소식을 조성환 선생은 신의 혁명 소식을 계속해서 미국으로 막 가 있는 안창호 선생에게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신규식을 만나서 그때 신규식 선생이 빠져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가져나가요. 그리고 둘이서 현지를 가보는 거예요. 상하이, 난징에 가서 신의 혁명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곳에서 혁명파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고 손준산 순원에게 축하의 글을 보내고 그 CTMF라고 하는 인물이나 이 진김이라고 하는 이런 혁명 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첫 독립운동의 조직 동제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이야기 했지요. 저 84년도에 동제사 처음 발표했을 때 그게 무슨 독립운동 단체냐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상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독립운동 조직이었다. 이 1912년에 동제사를 만들고, 그리고 1915년에 신한혁명당을 만들고, 1917년에 대동단결선언을 만들고, 이렇게 나아가는 단계. 이것이 상하이에서 신해혁명의 현장에서 독립운동의 조직을, 교두보를 만드는 과정이다. 특히 대동단결선언은 이분이 주도하고, 그리고 공화주의 국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일본의 그 비밀 문건에 보면 이분이 망명할 때 2000엔을 지참을 했다고 일본 문건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엔을 순원에게 기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신정이라고 하는데, 신규식에 관한 사실을 해서 이제 중학교장으로서 어떻게 하던 이 인물이 뭐 어쩌고저쩌고 대한협회 조직에 참가했다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금 200원을 이번에 기부했다고 한다. 신규식이라는 인물이, 여기 이제 신채호가 있고요. 예관 신규식이라고 하는 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찍으면 동제사, 이제 뒤집어져 있는 거죠. 도장이란 게 동제사. 제가 아까 신형호를 딸이라고 진려죠. 자, 여기가 대동단결선, 이건 우리 지금 전시를 해놓고 있죠. 전시도 제일 첫면에 선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수가 많아요. 여기 보면 12페이지, 12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시를 우리는 딱 2장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부채살처럼 넓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처음에 해봤습니다. 여기는 단군 기원을 썼고요. 이 신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신규식입니다. 이 대동단결의 선언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간략하게 줄이면, 우리의 황제가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그 주권은 우리 국민이 가진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그 주권을 찾아 우리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입니다.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에 참가한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니 여기에 모여들어라 해서 신규식이 제일 먼저 나오고, 독립운동사의 유명한 박용만이나 박은식, 그리고 조옥이란 분은 조성환 선생이고, 여기는 김성은, 김규식 선생입니다. 여기 조소왕, 조용훈이라고 하는 분, 신채호, 유명한 이름만 이야기하면 윤세복이라고 하는 그 대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것은 파리 강화회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해서 우리가 이런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했지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그곳에 대표를 보냅시다 하고, 신규식 선생의 지도를 받고 있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이 신한청년당을 만들었어요. 이 신한청년당의 대표는 여운형인데, 그 신한청년당의 대표 자격으로 파견된 사람은 김규식이고, 이들을 지도하는 지도기록수 같은 사람 존재가 바로 신규식입니다. 김규식과 신규식은 성이 달라갖고 혼동할 수도 있지만 신규식이 더 어렵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보내고, 그러면서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우리 민족 자체가 독립을 선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국내에 알리게 되고, 그래서 도쿄에서부터 유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해서
국내에서 3월 1일 날 독립선언을 하고 5월 달까지 전 세계 우리 동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김규식 선생은 2월 1일 날 출발해서 아직 3.1 운동이 시작되기 전이죠. 2월 8일 날 도쿄 유학생들이 일어나니까 2월 1일 날 상해에서 출발해갖고 3월 13일 날 도착하거든요. 3월 13일 날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3.1 운동이 국내에서 와 크게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아주 크게. 그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이 도착했을 때는 거기서 뭘 제출하느냐 하면 신한청년당 대표 김규식 이름으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도착했을 때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분께 뭐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무슨 총장을 붙였다. 무슨 총장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무슨 총장? 혹시 짐작되는 거가 없어요? 선물 드리려 해도 안 되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선물 놓쳤다. 임시정부 외무총장. 지금 말하는 외무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겸 정권특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명함이 신한청년당 대표에서 정부의 장관이 되는 거예요.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화여대 정범진 교수가 이 파리로 가는 과정에서 신규식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주고받은 편지를 발굴해서 논문을 썼어요. 확연하게 이 김규식이라는 인물의 파견과 신규식이라는 인물의 존재가 잘 드러나는 연구가 나왔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상하이에서 그 구심점에 서 있는 인물이 신규식입니다. 자, 이것은 길름에서 나온 대한독립선언서다. 제가 전에도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국내에서 나온 선언서는 그냥 제목이 선언서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 33인은 모두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전에 독립운동을 펼쳤던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렇게 이들이 나섰던 이유는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망명해 있는 상태이고 국내에서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조직과 학교 조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33인의 이름이지만 나라 밖에서 나온 대한독립선언서는 제목 자체가 대한의 독립선언서이고 내용도 매우 전투적이고 그리고 서명한 39분의 명단도 오로지 독립운동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김교헌이라는 대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김규식, 김동삼으로 나가는 이 인물들, 김좌진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동범, 유동열, 이광, 이동영, 이동희, 이범윤, 우리 다 아는 인물들이잖아요. 이상용, 이승만, 이시영, 이탁, 아주 그냥 내려가도 박용만, 박은식, 박찬익, 아까 봤던 여기에 이제 신채호와 신규식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들 39명 이름으로 대한독립선언서가 나온 게 단기 4252년 2월이더라. 그래서 내년에 되면 또 2월 1일 날 식을 할 거예요. 기념모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구자들은 이 2월이 음력인 것 같다라는 논문을 내기도 했죠. 그래서 대개 아마 3월 12일쯤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기념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2월이니까 2월 제일 앞날 2월 1일 날로 양력으로 보자. 그래서 많은 기록에는 이게 무호 독립선언으로 돼 있어요. 근데 무호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양력으로 쳐도 2월 1일을, 양력으로 쳐도 음력으로 쳐도 무호년이 아니에요. 기민년이에요. 그런데 그 조소왕 선생의 옛날 문집에, 소왕 선생 문집 처음 나올 때 이걸 무호 독립선언으로 이름을 써버리는 바람에 지금 온 기록마다 무호 독립선언으로
쓰는 사람들이, 심지어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한데 최근의 연구는 이 선언서는 3월 11일 또는 3월 12일쯤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신내각 성립. 여기에 법무총장 신규식. 근데 신규식 선생 이름이 이렇게 김규식 선생과 같이 규자로 나오고 있을 때도 있고요. 흑토자 2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기록마다 달라요. 김규식 선생은 분명히 이 별규자예요. 큰 대자 밑에 흑토 2개 있는 거. 근데 신규식 선생은 이 2가지가 다 나오는데 원래 호적으로는 이게 흑토자 2개가 붙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토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시 과정에서 또 도록을 낼 때 이거 수없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시팀에서도 신규식 선생 나오거든 이게 아니고 양토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 또 교정 봐야 되는데 뭐 눈 아파. 예. 이렇게 봤을 때 신규식 선생을 찾으려면 수염도 있고 눈이 아까처럼 흘겨볼 예자를 쓴 인물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동영 선생 옆에 이동이 이제 소위 좌우 합작 시절에 그 좌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여기 안창호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민국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 2년 1920년 1월 1일 날 한 해 뒤에 1920년 12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부임을 해서 환영 뭐라고 쓴 것 같고 대통령 리승만 이렇게 되어 있죠. 상하이 체류기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신규식 선생은 여기에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규식 선생의 마지막 활약이 불꽃처럼 타오를 때입니다. 신규식 선생은 상당히 병환을 자주 알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1919년 4월 11일 날 국무총리제로 시작할 때 국무총리였다가 세 개의 정부가 통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로 중심으로 다 통합이 되었을 때 대통령제가 되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미국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에 있었느냐고. 근데 상해에 5달 있었습니다. 5달도 채 안 됩니다만 12월 말에 와서 5월 초까지 있었으니까 4개월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4개월 반 정도 상해에 머뭅니다. 그리고 24년에 이제 탄핵이 되니까 5년 대통령 임기에 5달 정도 상해에 머물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정리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 상해 체류기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초죽음이 될 만큼 폭탄이 날아옵니다. 아주 이승만 대통령을 잡아놓습니다. 왜? 만주의 독립운동가들, 베이징의 독립운동가들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을 향하여 미사일을 쏩니다. 왜? 지난번에 파리 강화회의 할 때 그 무렵에 윌슨 대통령에게 당신이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진실을 밝혀라. 그 과거를 캐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정황은 여러분들이 짐작이 많이 되죠. 요즘처럼. 그래서 사실을 분명히 해라.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지만 당신은 없는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냐? 확실하게 밝혀라. 왜 그랬는지, 진짜 그랬는지.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공격하는 라인에는 박은식 같은 분도 있고 박용만,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들도 전부 사실을 밝혀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것을 이제 마크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지켜내야 합니다. 라는 그룹. 여기에 신규식 선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마구 내각을 흔드는데 흔들리지 않고 철옹성같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켜나가는 그룹이 존재하는 거예요. 윤기섭, 신규식 이런 분들이 그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토대를 단단히 해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각이 산산조각이 날 때 그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미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되돌아가기 전에 뭔가를 해놓고 돌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말하면 장관들이 다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하면은 국무총리 대리인, 그러니까 그 좌우 합작 세력이었는데 이동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데 이동영 선생이 이제 임시정부 국무총리로서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동영 선생마저 흔들리고, 그리고 다 떠나가는데 신규식이라는 이 분이 이 정부를 굳건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를 떠나서 필리핀을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 모든 권한을 신규식 당신이 지시오. 그래서 국무총리 대리 겸 법무총장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던 거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외무총장까지 전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두 분이 나눈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미국에 돌아가면 중요한 회의가 열릴 것 같다. 지금 풍문에. 그때 그 외교의 현장에 정부를 대표해서 당신이 무엇을 해다오.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중국에 마침 수능이 광저우에 호법정부를 만들어요. 베이징에 북양정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북경의 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남방에 새로 정부가 만들어져요. 두 정부가 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교 활동을 하는데, 미국에서 또는 서양 열강들이 국제회의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주 정부 쪽에 다 외교 활동을 펼쳐서 나를 지원해다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였고, 신규식 국무총리 대리가 되면서 그걸 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하이에 와 있을 때 12월 28일 아까 환영회를 했지요. 그리고 1월 1일 날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좌우 합작 체제니까 이동희 국무총리, 그리고 여기에 신규식 선생이 앉아 있지요. 옆에 이동영 선생이 있고요. 지나가고 보니까 앞에 김구의 모습이 보이죠? 예, 딱 보면 이제 위상이 어디쯤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창호 선생이 보이고, 신규식 국무총리 대리 임명, 이게 이제 5월입니다. 이 5월에 신문에 나왔지만은 날짜는 더 앞이죠. 5월 16일자로 돼 있죠. 자, 이때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를 빠져나갔을 때입니다. 국무총리 대리가 되고 법무외무총장까지 겸임을 하면서 이제 이분은 뭘 하게 됐냐? 바로 직후에 미국 하딩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9개 나라가 모인 열강들의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열강들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자,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우리 문제 안 다뤄졌어요. 우리 독립 이야기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베르사유 체제라 하거든요. 파리에 여행 가면은 대부분 베르사유 궁전을 갑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은 반드시 보는 방이 있어요. 유리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이 거울의 방이라고 합니다. 거울의 방. 그 베르사유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문제를 안 다뤄줬는데 다시 워싱턴에서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여기에 우리 문제를 다루게 하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그럴 때 중국도 대표가 파견될 것이니까 우리를 밀어다오. 그러려면 이 외교를 누가 해줄까? 신규식, 당신이 국무총리자 외무총장으로서 순원에게 가라. 그리고 베이징에도 외교 노력을 펼쳐라. 근데 이 베이징에서 외교 노력을 펼쳐라라고 하는데 누구를 내세웠는지 지금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연구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짐작한 데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선물이 기다리는 문제예요. 베이징에 처음에 신규식 선생이 상하이로 망명할 때 베이징에 먼저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나중에 임시정부의 국무총장까지 하게 되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 선물이 그냥 썩는구만요. 네, 아까 조욱이라고 나왔는데, 조욱이라고 나왔는데, 이름이, 양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고 싶어 못 사는데. 그래, 강도에 인터셉트에서 이야기해봐요. 네, 조성환 선생이다. 갖다 주세요. 내가 선물 받아서 안 쓰고 비장으로 챙겨 놓았던 볼펜이에요. 그 조성환이라는 분이 같은 무관학교를 다녔고 같이 육군 장교였고 그런데 신민회에 참가했다가 먼저 베이징으로 망명해서 틀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고 임시정부에도 가담했지만 그분은 북경의 틀을 잡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충칭에 가서는 국무부장도 하고 그리고 서안으로 파견되어서 군사특파단 단장도 하고 그랬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상하이를 떠나면서 중국의 남북 정부에게 외교 업무를 당부했다. 이것은 신규식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무총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상하이에 계실 적에 떠나기 전에 내명하신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5월 달에 순원의 비상총통을 순원이 광저우에 정부를 세우고 총통으로 취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태평양 회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외교 선전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상하이에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사라지고 나니까 마구 덜쑤셔 놓았는데 새로 태평양 회의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팎에서 국내까지 태평양 회의에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 후원회를 밀고 나가는 사람이 안창호 선생이에요. 그래서 자금도 많이 모읍니다. 국내에서는 태평양 회의에 보내는 성명서가 나오기도 하고 태평양 외교 후원회를 결성하고 국무회의가 열리면서 태평양 회의에 그러면 보내려면 우리 신임장도 필요합니다. 이승만, 서재필, 정한경 이런 분들이 우리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신임장도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런 의결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현지에서 미국에서 무슨 자료를 보내시오
무슨 문서를 보내시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의정원에서 의결한 거, 요즘 말하면 국회에서 비준한 거, 그것을 다 보내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또 수능 정부에 가서 외교를 펼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의결 통지를 하고 서류를 보내고 그리고 대표 임명장을 보내고 이런 대표 명단을 확정을 짓고 그리고 상하이로 출발해서 홍콩을 거쳐서 광주에 가서 수능 총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총통에게 우리 호법정부와 우리 임시정부가 서로 승인을 합시다. 그러지 않으면 승인을 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된다.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10월 10일 날 신해혁명 10주년 기념식이 열리니 이때 의회가 열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국교를 맺은 국가의 대표와 동등한 자격으로 기념식에 참석해서 접견을 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의식을 치른단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외빈이 오면은 그 격에 맞추어서 접빈을 하잖아요. 손님 맞이를. 그렇게 공식적인 접빈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박찬익을 광동 주재 외교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이 수능 정부에서 그 재정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실제 지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한국 유학생들에게 학비를 대달라 해서 학비 지원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태평양 회의에 대해서 공동 보조를 하자. 그래서 신규식 선생이 광동 정부의 대표 누가 미국에 갔으니 그 사람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면 됩니다 하고 이승만 대표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한데 미국에서는 호법정부의 대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경정부의 대표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호법정부 대표는 철수 이렇게 되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거지요. 이런 끝에 이제 광동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기도 하고 어쨌든 이승만과 신규식과 이승만의 협력체제가 태평양 회의를 앞두고 아주 긴밀하게 돌아갔다. 중국 신문에 호법정부가 한국의 사절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 한국의 대표 신규식을 또는 별호가 예관이라고 하는데 별호가 이 사람을 맞이해서 이번에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는 중국 신문 보도입니다. 이럴 때 이제 그곳에서 광동에 있던 각국 외교 대표들에게 이제 연회를 열기도 하고 그럴 때 주었던 그의 메모와 그리고 이게 이제 워싱턴 회의에 제출된 우리들의 청원서입니다. 이 청원서가 처음에 날짜가 잡힌 것이 있고요. 이게 1921년부터 12월 21일부터 열렸던 곳에 코리아스 어필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청원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 22년도 초에 1월 25일자인가요? 나왔던 것이 있고요. 이게 태평양 회의 장면입니다. 그것에 우리들의 청원문이 있고 여기에 대표 최우면, 식만리 해서 이승만, 필립 제이슨, 서재필이죠. 정한경, 그리고 우리들의 고문 돌프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제출되었던 거지요. 하지만 워싱턴 회의도 우리 한국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 대통령을 향하여
모든 기대를 걸고 집중했습니다. 한데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나겠죠. 돌풍이,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 역풍이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보다는 상해에 있는 신규식 선생이 맞아야 할 역풍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이것을 이겨낼 만큼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영 선생, 이시영 선생 다 사직을 하면 노백민 국무총장만 남아요. 내각 전체 장관 중에 딱 한 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신규식 선생은 시리에 빠집니다. 그리고 곡기를 끊기 시작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서거합니다. 신규식 선생 장서, 신경쇠약으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정부를 읊다가 돌아가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분이 이제 처음 한화학교를 다녀서 무관학교를 다녀서 그 다음에 군대 해산되면서 계몽운동에 뛰어들어서 그 다음에 망명하고 1910년대에 임시정부의 교도보를 만들고 그 동제사를 만들어서 신채호, 박은식, 박찬익 이런 분들하고 처음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들어 놓았고 그 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임시정부 수립 초기에 2개 회의를 거치면서 이분이 좌절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혁명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선 국학민족주의 운동. 이것도 하나의 나는 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민족해방운동이라고 하는 독립운동도 혁명이지만 민족 말살 정책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혁명에 속한다.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1909년에 대종교에 입교하고 1911년에 망명한 뒤로는 항상 단군상을 모셔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 예배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대종교 교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주와 국내를 연결하는 독립운동 신경망을 만들고 그래서 대종교 조직과 독립운동 조직망이 일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치밀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한번 왔던 그 조준희 선생이 이쪽에 있어서 앞장서 가고 있지요. 그리고 이분이 쓰는 한국혼이라고 하는 서술 자체도 역사민족주의, 종교민족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국가가 망했지만 민족을 잘 붙들고 있으면 다시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뿌리가 된다. 그런데 민족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면 UQ처럼 오키나와처럼 국가 소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 보존운동, 혼적 역사관을 정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단이라는 잡지도 발간을 합니다. 진단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우리 대종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군과 관계되는 이야기죠. 왼쪽에 진단이라는 잡지, 한국혼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한국혼이라는 책을 나중에 이제 편찬해냈을 때 예관 선생 기념회에서 만들었죠. 이건 타이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제 맺은말로 갑니다. 신규식 선생을 제가 이름을 혁명의 길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혁명처럼 중세국가에서 근대국가를 만들어내는 과정, 혁명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니까. 또 식민사회에서 독립자주국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의 길이다. 중국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멸만흥한처럼 말이죠. 그런 단계를
순원이 멸만흥한이라고 하는 민족적 문제와 그 다음에 근대국가를 만들어내는 황제국가가 아닌 민국을 만들어내는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비교적 우리들보다 높다. 삼국 중에는 높은 편이고, 일본은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쇼군 체제를 몰락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민권국가를 만들지는 못했다. 우리는 민권을 신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세도 정치를 끝내기는 했지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다가 민권 신장 운동에서 한참 나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일제히 멸망하는 바람에 이 근대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완성도가 낮다. 그래서 망명지에서 근대 국가를 선언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한 한복판에 신규식이라는 인물이 존재한다. 역사 판바꾸기의 한복판에 신규식이라는 인물이 존재하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국권 수의 길로, 또 나라 망한 뒤에는 신의 혁명을 모델로 삼아서 근대국가 대한민국을 세우기,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서 민족 보존운동을 펼친 사람. 자, 여기에서 아까 산동 신씨 세 사람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그 중에 신채호라는 사람은 잘 압니다. 그렇죠? 신규식, 신채호.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누구라 그랬어요? 신배구. 맞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짧은 활동기입니다. 이분의 활동기는 불꽃 같은 혁명의 길이다. 제가 제목을,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그리고 동아시아의 민족혁명가들 전체를 한번 보니까 80년생이 나아가는 길, 아주 보편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갔다. 그런데 이분의 그 생애에 대한 옛날에 글들을 보면 잘못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게 쓴 적이 있지만 이분의 생애를 정밀하게 복원을 못 해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인물사를 연구하다 보면 갑자기 영웅을 만들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내 아버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내 아버지를 조금 더 높이다가 보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커져버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 자기 조상 할아버지의 비를 세워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김구 이승만보다 더 위대해요. 얼마나 위대하느냐 하면 월병도 했다 하고 3.1운동도 참가했고 만주를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김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활동을 해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은 3세대가 할 독립운동을 다 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월병에 참가한 세대는 계몽운동으로 오기 힘들어요. 그렇게 넘어온 사람은 이상용 같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자, 계몽운동한 사람들이 그 뒷날 민족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중에서 어디로 가겠지만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은 1890년대생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에 태어났다 하면은 독립될 때 우리가 만 25살이거든요. 그러면 독립운동 뭐 했을까요? 딱 두 가지. 징병 가서 광복군 갔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학생운동 했거나, 아니면 비밀조직 활동을 했거나,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찾아와서 어떤 우리 조상 이야기할 때 들으면 몇 년생이십니까? 어디 출신이시죠? 또 어디에서 활동했답니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내가 무슨 돗자리 펼 사람이 아니고 그런 바탕이 과학적으로 있대. 그런데 어떤 분이, 내가 성씨까지 이야기할까요? 홍모라는 분인데 할아버지가 만주에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조상을 적당하게 한 줄 넣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내용을 보면 3세대 독립운동 내용을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비를 바탕으로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어요. 통과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비는 지방에서 세운 비 중에서는 제일 큰 축에 속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비를? 내가 가서 깨 부숴야 되나요?
연구를 할 때도 또 누구의 평전을 쓸 때도 참 주의해야 될 것은 확인되는 것만 써야 돼요. 근데 이 신기식 선생이 활동했던 내용만 해도 훌륭해요. 그런데 남들이 글을 쓰면서 너무 갖다 붙여가지고 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한 7, 8개 만든 것처럼 자꾸만 부풀어서 앞뒤가 안 맞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확인되는 핵심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물에 대한 평전을 볼 때는 항상 어디까지가 확인된 것이고 어디까지가 증거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독립운동을 할 때 자금으로 땅 다 내놨어요 하는 땅 다 모으면 우리나라 땅 몇 배 돼요. 그래서 핵심을 찾아 들어가는 여기 연구자들은 그런 필요가 있고요. 자료를 볼 때도 그런 눈이 필요하다. 다만 오늘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신규식 선생의 백주기를 맞아서 돌아보는 이분의 역할은 나라 망할 때 장교로서 음독 자결을 시도했던 분, 무관학교 출신 장교로서 활동하다가 군대가 해산된 뒤에는 이제 계몽운동에 뛰어들어서 실업구국운동을 펼쳤던 분, 나라 망한 때는 망명해서 신의 혁명을 우리들의 모델로 삼아서 상하이에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분, 바로 그 토대 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초기 출범했을 때 주역 중에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에 체류하던 5달 동안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똘똘 뭉치는 핵심에 있었던 분. 그리고 태평양 평화회의가 열리는 동안 그것을 지원했던 국무총리로서 또 신의 혁명의 최고인물 순원 대총통을 만나서 외교활동을 펼쳤던 것. 그 외교활동을 펼쳤던 바탕에는 바로 상해 시절에 순원 혁명파에게 200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제공했던 것.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시리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순절에 가신 분. 신규식 선생이 한 분. 하지만 이분은 그의 비서, 그의 동생, 그의 진료, 그리고 그 아래에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조직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임시정부를 에워싸고 움직여 나가는 세력이었고 그것이 뒷날 광복군에까지 연결되더라. 그런 이야기로 오늘 전체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그분 쓰시던 도장 예관입니다. 헐겨볼 예자요. 질문은 있으세요? 질문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